이런 얘기가 있어요. 얽힘은 양자역학에서 가장 이상한 것이다.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영화 방자전 있어요? 보셨나요? 봤다. 절반이 안 되는 건데? 못 봤다? 못 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안 든 사람은 보다가 만 건가? 봤다와 안 봤다의 중첩 상태로. 그러니까 방자가 원래 춘향과 방자가 연보하는 사이였고 여차저차해서 방자가 춘향을 아끼는 마음에 그 춘향전을 쓴 춘향전이라는 얘기를 써 내려간 그 당시에 작가한테 방자가 아름답게 꾸며서 이몽룡과 행복하게 산 걸로 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방자전이에요. 아무튼 이 이론에 따르면 방자가 굉장히 몽룡에 필적할 만한 연적이었다. 일단 그게 일단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춘향과 몽룡과 방자와 향단이 이 사각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춘향한테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춘향이 이제 그 남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파란색 종이에다가 몽룡하고 방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상자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이제 파란색 종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향단이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가요. 얘는 달로가. 그 다음에 춘향이 또 하나를 뽑아가지고 춘향이는 어디로 가냐면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안드로메다는 얼마나 멀어요? 우리 지구에서? 250만 광년. 빛으로 가도 250만 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갔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펴보지는 않았어요, 일단. 근데 하여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적힌 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이 춘향과 향단의 상태, 이것의 그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춘향이 몽룡을 펴면 향단이 방자가 되고, 그죠? 춘향이 방자를 선택하면 향단이 몽룡이 된 상태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얘기죠. 하여튼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핀 업 다운을 해. 스핀 업 다운. 하나가 스핀 업이고 다른 게 스핀이 다운이면은 토탈 스핀은 제로가 되겠죠. 토탈 스핀이 제로인 시스템을 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이 업이면 다른 놈은 다운이 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 몽룡을 선택하면 향단은 방자고, 반대면 반대가 되고. 그래서 이 춘향하고 향단의 상태가 지금 엉켜 있는 거지, 그죠? 애초에 이게 스핀이 0이었던 놈을 나누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가 몽룡하고 방자를 이름을 써서 집어넣었는데, 그걸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춘향이 펴는 것에 따라서 향단의 그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춘향하고 향단의 상태가 뒤엉켜 있어서 춘향이 몽룡을 했는데 향단이 몽룡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뒤엉켜 있는 거를 인탱글먼트라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서 관측을 했다. 펴보기 전에는 종이를 하나씩 가지고 갔는데, 이게 파란색 종이를 펴보기 전에는 춘향이 선택한 남자가 몽룡인지 방자인지 몰라. 그죠? 그때는 그냥 이 중첩 상태로 있는 거예요. 2분의 1씩 확률의 2분의 1로 춘향의 남자가 몽룡인 상태와 방자인 상태가 2분의 1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춘향이 파란색 종이를 펴는 순간 춘향이 몽룡을 선택하게 되면 그 즉시 향단은 방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만약에 이제
춘향이 방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향단은 그냥 몽룡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즉시 일어나는 거야, 즉시.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뒤얽혀 있는 게 인탱글먼트고, 그래서 관측을 하면은 춘향이 목련이고 향단이 방자가 되는, 아니, 혹은 그게 뒤집어진 이 상태로 이제 컬랩스가 되는 게 양자역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왜 좀 언뜻 좀 이해가 안 되냐면, 춘향의 종이를 펴보기 전에는, 그러면 춘향의 남자 상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목련과 방자의 상태가 2분의 1씩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향단의 상태도 그냥 이렇게 중첩인 거야. 춘향이 펴보기 전에는. 그런데 춘향이 종이를 펴보는 즉시, 펴보면은 그 얽혀있는 상태 하나가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춘향이 목룡을 정한 상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춘향, 목룡, 향단, 방자, 그게 한 세트로 결정이 되는 거야. 한 세트로. 이게 한 세트로 결정이 되니까 즉시 향단의 상태가 결정이 돼버려요. 이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탱글먼트예요. 그러니까 세트가 선택이 되는 거야. 춘향, 목룡, 향단, 방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거꾸로 된 거. 근데 이게 지금 250만 광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스푸캑셔널 디스턴스라 그랬어요. 이거는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안드로메다에 있는 춘향이가 종이를 펴보는 순간 향단의 상태가 결정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되나?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인슈타인과 그 일파가 이제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그게 EPR이에요.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포돌스키 하면은 독일 축구 대표팀의 축구 선수가 생각이 나죠. 지금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아무튼 로젠은 그러니까 이게 35년인데 로젠은 그때 되게 젊은 아인슈타인의 포닥인가 그랬고, 포도스키는 그때 미국에서 이제 그냥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요 세 명, 아인슈타인, 포도스키, 로젠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EPR이라고 불러요. EPR. 근데 이 일화에 따르면 이제 언어상의 문제로 셋이서 토론 끝에 논문을 쓴 건 포도스키가 썼다 그러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했다 이거지, 아인슈타인이 아직. 이게 35년이에요. 그래서 썩 잘 드나졌고 중요한 부분 완전 배우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아인슈타인이 슈레딩거에 쓴 편지에 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EPR 논문이 피지컬 리뷰라는 학술지에 실린 건데 35년이고 35년이면은 그러니까 EPR이 나온 해가 35년인데 슈레딩거가 슈레딩거 고양이를 제안한 게 35년이에요. 그리고 35년이면은 35년에 아인슈타인이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시나? 35년이면은 엘자 레벤탈이 죽기 1년 전이고, 이때 처음 만난 여자가 마가리타 코넨코바, 소련 스파이. 다들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네. 이거를 기말시험 문제로 한번. 그래서 이게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Can quantum 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complete? 피지컬 리얼리티가 뭔지도 잘 모르겠죠, 우선. 근데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기술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제목이고, 여기서 이제 앱스트랙트가 사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물리양에 대해서 뭔가 리얼리티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with certainty로 뭔가 predicting을 해야 된다는 거지. disturbing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뭔가 우리가 physical reality가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했던 불확정성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그 우리가 봤듯이 그 교환 관계,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그 서로 교환했을 때 0이 되지 않는 난 커뮤트하는 그런 연산자와 관련된 물리량들이 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쪽을 알면 다른 쪽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다 이거죠. 운동량하고 위치에서처럼. 그러면은 여기 이제 1번 항을 보면은 리얼리티, 그러니까 파동함수로 리얼리티를 기술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두 양이 동시에 리얼리티일 수가 없다. 말이 복잡한데 이제 이 EPR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번이 거짓이면 2번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양자역학적인 기술이 완전하다면은 두 개의 물리량이 동시에 리얼리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양자역학이 정말로 물리적 실제를 기술하는 완벽한 이론이라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 실제라는 어떤 그 기준에 따랐을 때 불확정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지. 그게 양자역학의 베이스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양자역학이 틀렸다. 내지는 뭔가 불완전하다. 그게 이제 이 논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EPR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서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 인컴플리트하다. 그래서 뭔가 숨겨진 변수가 있어. 히든 베리어블이 있어서 얘가 보다 완전한 이론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이 트랙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조에 해당하는 게 EPR이고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보면 이제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설명을 완벽하다고 볼 수, 이게 이제 제목인데, 이 물리적 실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개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물리력을 확실히 지을 수 있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물리적 실제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physical reality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한 거야. 뭔가 우리가 관측 대상에서 어떤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원문 표현대로 disturbing 하지 않고 with certainty로 뭔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물리적 실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보어 쪽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타격을 가했고, 보어가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포도스키만 외치고 다녔다. 이 죽일 놈의 포도스키 막 그러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보어가 이 논문에 대해서 답을 해요. 답을 하는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논파를 하지는 못해요. 이 EPR에 대해서. 그래서 EPR을 이제 그 재구성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춘향이하고 향단이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EPR을 재구성하면 이래요. 자, 똑같이 아까 통에다가 이제 파란색 종이에다가 몽룡하고 방자, 남자 이름을 써서 넣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옵션을 하나 더 줘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학생들 뭐 갖고 싶어요? 백이 갖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 샤넬하고 구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빨간색 종이에다가 샤넬하고 구찌를 써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샤넬하고 구찌를 고른 이유는 이음절이라서. 물론 누군가는 루이비통도 갖고 싶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럼 종이가 이제 4장이 되지.
춘향이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가지고 가, 안드로메다로. 그럼 향단이 이제 남은 종이를 가지고 가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 250만 광년이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남자와 가방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 이게 지나친 욕심이죠, 이거는. 그지? 남자를 선택하든, 가방을 선택하든.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정해지면은 가방이 정해지지 않는 거고, 가방이 정해지면 남자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와 가방이 불확정성의 관계에 있어. 그래서 이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남자와 가방의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이 난제로인 상황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가방을 사주는 남자를 선택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자, 춘향이 이제 파란 종이 남자를 선택하는 거지. 남자를 펴보는 즉시, 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춘향이 몽룡을 선택해서, 그러면 이거는 단지 춘향이 몽룡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향단이 방자를 선택한 것까지 세트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인탱글먼트 때문에.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이게 이렇게 정해지는 즉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향단의 남자 상태나 방자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남자 상태가 춘향의 몽룡, 방자, 향단의 방자, 이게 한 세트로 얽혀서 컬랩스가 된 거기 때문에 수가. 그런데 이제 빨간 종이는 일단 춘향이 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구찌와 샤넬의 중첩 상태에 있게 되겠죠? 그럼 향단의 가방 상태도 여전히 똑같이 이제 중첩이 돼요. 정해지지 않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춘향이 마음을 바꿨어. 남자보다 역시 가방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간 종이를 이제 펴봤어요. 이게 샤넬이 나왔어요. 그럼 샤넬이 나왔으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은 춘향이 샤넬만 고른 것이 아니라 춘향이 샤넬을 고른 것과 향단이 구찌를 고른 것이 세트로 선택이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럼 이 즉시 향단의 가방 상태가 구찌로 컬랩스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남자의 상태, 파란 종이의 상태는 춘향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냥 중첩 상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자와 몽룡의 중첩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근데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향단의 상태는 일단 춘향의 선택에 따라서 고유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중첩 상태가 될 수도 있고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향단이 가진 종이는 그러면 그 멀리서 어떻게 춘향이 마음이 바뀐 것을 아느냐? 그래서 중첩도 됐다가 아니면은 하나의 고유 상태가 됐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춘향이 여자의 마음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빨간색을 펴볼까 파란색을 펴볼까 그 한순간의 엇갈림 때문에 250만 광년 떨어지는 향단의 상태가 중첩 상태가 되거나 순식간에 아니면은 특정한 상태 하나로 고정이 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EPR이 이제 그 실제로 그 아규먼트를 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춘향이 남자를 정해요. 파란색을 펴봤죠? 펴봐서 방자가 나왔어. 그러면은 향단의 남자가 이렇게 즉시 결정이 돼. 그럼 향단은 몽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춘향이 이제 빨간색을 펴본다고 해봅시다. 춘향이 빨간 종이를 펴봤는데 샤넬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가정이 남자와 가방은 서로 커뮤트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동시에 정할 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춘향이 그러니까 고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고전 역학에서는 우리가 파란색 종이를 펴보고 빨간 거 펴보면 둘 다 불확정성 없이 with certainty로 둘의 상태를 모두 정할 수 있죠. 남자의 상태와 가방 상태가 다 확정이 돼.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샤넬을 펴보는 순간 이 남자의 상태의 불확정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종이를 펴봤다는 거는 이 파란색 종이가 다시 중첩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야. 이게 그 불확정성 원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처음에 춘향이가 안드로메다에서 파란색을 펴보고 남자를 정했다가 그래도 역시 가방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가방을 펴보면은 그래서 샤넬을 얻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남자의 상태는 이렇게 원래 있던 방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자와 몽룡의 중첩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둘을 동시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확정성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향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춘향이 가방을 정하는 순간에 어쨌든 이게 서로 얽혔으니까 향단의 가방이 굿즈로 결정이 돼버리지.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춘향이 봤을 때 자기가 처음에 파란색을 펴봤을 때 향단의 남자가 정해졌고 지금 빨간색 펴봤을 때 이게 가방이 정해졌으면은 요것만 놓고 보면은 불확정성이 없어진 거 아니냐. 만약에 불확정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불확정성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춘향의 남자의 불확정성이 커진 것이 향단의 남자 상태의 불확정성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향단이는 한 일이 없고 춘향이 펴보는 걸로 지금 향단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은 춘향이 빨간색을 펴봄으로써 춘향의 파란색 종이가 언스턴티 상태로 들어간 것이 그게 그대로 향단에게도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의 남자 상태도 중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보면은 파란색하고 향단의 남자 상태와 향단의 가방 상태가 동시에 확정이 돼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EPR의 논문을 이제 뭘로 했냐면 위치하고 운동량으로 했어요. 위치 운동량. 그게 원래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했던 불확정성의 내용이죠. 델타 X, 델타 P가.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하니까 좀 어려워서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각색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각색을 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스핀을 X 방향을 재고 Y 방향을 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마침에 X 방향, Y 방향이 서로 교환이 안 돼. 그게 뭐냐면 X 방향의 스핀과 Y 방향의 스핀을 동시에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X 방향을 재서 플러스가 나왔다, 업이 나왔다. 그걸 다시 Y 방향을 재면은 그럼 X 방향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X가 어딘지 몰라.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로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그걸 두 개를 엮으면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애의 뭐 예를 들어서 위치와 운동량 이걸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 이 아규먼트에 따르면은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EPR의 주장은 그래서 향단에 대한 실제가 향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춘향에 대한 관측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250만 광년이나 멀어져 있는데 그런 실제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게 EPR의 결론이에요. 이런 실제를 우리가 물리적 실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영향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그런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리적 실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국소성이라는 거예요. 로컬리티. 어떤 그 제한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주 멀리 떨어지는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게 자연의 기본 원리,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물리적 실제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 근데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그게 안 된다. 스푸키 액션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라는 게 EPR의 결론. 그래서 만약 양자역학이 물리적 실제를 완벽하게 기술한다면 상보적인 두 물리량이 동시에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불확정성 원리가 없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맞다면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위배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이론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이게 35년에 나왔는데 이거를 검증을 하거나 논박을 하거나 이게 하여튼 보어가 나름 반박을 했는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주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반복한 것일 뿐이어서 논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그럼 검증을 해보고 싶은데 실험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좀 걸렸는데 그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스튜어트 벨이에요. 근데 이게 그 64년인가 하여튼 그래요. EPR에 기초해서 부등식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게 64년.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지나서 나온 거지. 30년. EPR이 35년이니까 그죠? 한 세대가 지나서 뭔가 돌파구가 열린 거예요. 64년이 굉장히 최근이지 어쨌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부등식이 이제 왜 위력적이냐면은 양자역학하고 EPR의 그 히든 베리어블하고 이 두 개를 이제 판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옳은지. 이런 걸 하나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벨 부등식도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스핀을 세 방향을 재는 걸 서로 엮어가지고 부등식을 만든 거예요. 벨 부등식이. 그거를 이제 재구성을 하면 이래. 색깔이 세 개가 있죠.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 여기서 그래서 세 가지 색깔에서 대문자, 소문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파란색에서 하나 고르고 빨간색에서 하나 고르고 녹색에서 하나 고르고 그럼 총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8가지죠? 8가지 2의 3승 그 8가지 경우를 다 써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죠? 그죠? 대문자를 다 고르는 경우 라지 A, 라지 B, 스몰 c 뭐 이런 식으로 요 8가지 경우가 가능해. 근데 이때 그러니까 불확정성 이런 건 없다고 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정성 없이 그냥 동시에 이거를 다 정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뭐 고전력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가능해. 근데 이 중에서 벨 부등식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라지 A하고 스몰 b가 있는 거 그것의 개수 라지 A하고 스몰 b가 있는 거 이거죠 이거 여기 지금 파란색 요게 라지 A하고 스몰 b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라지 A, 스몰 b가 있고 그러니까 C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 안 하고 그럼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B하고 스몰 c가 있는 거 그거는 보면 여기 있죠 여기 A가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하지 않는 요 두 가지가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뭘 고르냐면은 라지 A하고 스몰 c가 있는 거. 라지 A하고 스몰 c는 잘 보면은 지금 여기 이거 두 개죠. 대각선으로 있는. 라지 A, 스몰 c 가운데가 이제 라지 B, 스몰 b가 있는. 뭐 이거는 그냥 같은 거 찾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처음 두 개를 더한 거는 항상 세 번째보다 크거나 같아. 그죠? 이건 4개고 이건 2개잖아. 경우의 수가. 그죠? 요 부등식이 벨 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이. 이거를 스핀 상태에 대해서 복잡하게 얽어 놓은 게 벨 부등식이에요. 그 고전역학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면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냥 불확정성 없이 어떤 선택을 하든 뭐를 고르든지 간에 불확정성 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정할 수가 있을 때는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부등식이. 그래서 요게 벨 부등식인데
그러니까 세 색깔 모두 불확정성 없이 상태를 결정할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만약에 양자역학이 옳아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데 대한 불확정성을 준다면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벨 부등식이 있는데 요게 성립을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EPR이 맞는 거야. 세 개 모두를 불확정성 없이 정할 수가 있다. 그럼 EPR이 옳고, 그래서 숨겨진 변수 이론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벨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면 양자역학이 맞는 거지. EPR이 틀렸고. 그리고 우주는 비국소적이 되는 거예요. 로켈러티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정말로 멀리 떨어져서 뭔가 원격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벨 부등식이 이거를 이제 판가름을 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그게 안 돼.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부등식을 하나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많이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실험 구성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실험들을 해요. 여러 명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실험 결과를 낸 사람이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라는 사람이에요. 알랭 아스페.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광자를 이용해서 벨 부등식 검증 실험을 수행했는데 그게 1982년이에요. 82년이니까 처음 EPR이 나온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 82년이면은 여러분들이 80년대생인가? 그죠? 아닌가요? 더 늦게 태어났나? 아무튼 굉장히 최근이죠. 82년이면. 근데 실험이 되게 복잡해서 뭐 여러 개를 했어요. 이 아저씨도. 단일 광자체는 이중 광자체는 스위치 광자체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뭐 오만 뭐 해석의 여지들 다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벨 부등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얻었어요. 어긋나는 결과. 벨 부등식이 안 맞아. 그래서 이 원격 작용 역사를 잠깐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고전적학할 때 만륜력의 법칙을 할 때 원격 작용이 한번 나왔었죠. 뉴턴이 이 문제로 고민을 했어. 지구 태양이 있는데 만륜력은 그냥 이게 즉시 서로를 느끼는 거라 그랬죠. 뭐 시간 지연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해리포터가 마술을 부리는 것하고 뭐 비슷하다 그랬어요. 이게 뉴턴 자신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뭐 대안은 없었고. 근데 이게 극복이 된 게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중력이 즉각적인 원격 작용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공간의 요동이란 말이야. 중력이. 시공간의 요동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린다는 거죠. 광속하고 똑같이 전파를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서 이런 원격 작용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라 빛보다 빨리 가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양자역학에서 지금 정말로 그런 얽힘이 있으면은 이렇게 방자와 몽룡의 이 남자 상태가 한쪽이 결정되면 다른 쪽이 그냥 세트로 한꺼번에 결정이 돼버리는 순식간에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겠죠. 이거야말로 정말 해리포터보다도 더 신기한 마법 같은 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알랭 아스페의 실험도 그렇고 그게 뭐 결정적이었고 그 이후의 실험들 쭉 보면은 벨 부등식이 다 틀려. 벨 부등식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얽힘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야. 이게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이에요. 벨 부등식이 안 맞으니까. 벨 부등식이 안 맞고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하고 일치해요.
코펜하겐 해석으로 계산하면 이제 스핀이 뭐 x 방향에 있고 뭐 y 방향에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각도로 이게 스핀이 관측될 확률 뭐 이런 거를 엮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벨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코펜하겐 해석으로 계산을 하면은.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거하고 맞는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정말로 얽힘이 존재하는 거고 정말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물리적인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춘향이가 파란색 종이를 펴봤는지 안 펴봤는지를 향단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향단이 자기 종이를 보기 전에는 그럼 자기 종이의 상태가 중첩 상태인지 방자로 지금 콜랩스가 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종이를 꺼내는 순간 그때 결정이 되지. 향단의 상태가. 꺼낼 때 그 초기 조건에 따라서 몽룡 아니면 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저 멀리 있는 춘향이 펴보기 전까지 이게 중첩 상태로 있다가 춘향이 펴보는 순간 세트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 결정이 되는 것이 내가 향단이가 펴보든 펴보지 않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이는 자기 상태가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펴봐서 방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나의 관측 결과로 2분의 1의 확률로 방자가 나왔는지 아니면 춘향이 펴봐서 세트로 결정이 돼서 100%의 확률로 방자가 됐는지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어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춘향이가 향단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걸 알려줘야지. 내가 관측을 했다. 내가 파란색 종을 펴봤어. 그러면은 그 순간에 향단이는 그러면 나의 남자 상태가 정해졌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나는 몽룡이야. 그러면은 그제서야 향단이는 자기 종이에 방자가 써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의 종이가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를 알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신호가 가려면 어쨌든 고전적인 통신 채널이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상태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가 즉각적으로 전달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비국소적이야.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결과. 로컬하게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탱글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즉각적인 원격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비국소적이에요. 그리고 히든 베리어블은 더 이상 실험과 맞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라는 우리의 관념, EPR이 얘기했던 로컬하게 뭔가 우리가 벌어진 일이 저 멀리에서 일어난 일에 방해를 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정해진 어떤 물리량들은 불확정성이 없이 이렇게 다 정해져야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 실제라고 할 수 있다. 라는 EPR의 관념이 우리 우주에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인 분리가 의미가 없어. 로컬러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난 로컬하다는 의미에서 공간적인 분리는 의미가 없다는 게 이게 그 벨 부등식이 맞지 않는다는 걸 검증한 그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던데 인탱글먼트가 밥을 먹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로 옛날에 소개했던 게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우리가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때 이 소개를 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초정밀 시계로 지구를 스캔하는 거. 그러니까 시계 여러 개를 이렇게 엮어서 K개를 이렇게 엮으면 이거를 양자 얽힌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인탱글을 시켜버리면 이 전체 시계의 그 정밀도가 최소 K배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거대한 슈퍼클럭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엮어 놓으면은 이게 한쪽에서 컬랩스 되는 게 순식간에 다 전파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계가 그냥 동시에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해서 지구를 스캔하면 중력 차이에 따른 시간의 차이, 이걸 가지고 그 지각 속에 있는 어떤 뭐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인 프린시플. 그게 실제 공학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영상으로 이미지화하는 기술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양자 암호,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거는 천송이가 도민준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천송이가 이렇게 인탱글된 어떤 그거를 시그널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스핀 업다운으로 얽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도민준한테 보내요. 이렇게 뭐 다운을 하나 보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둘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누가 이렇게 그 개입을 하면은 이재경이 엿들으려고 이재경이 엿들으려고 개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순간에 이 상태가 이게 얽혀 있는 게 이게 어느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죠? 이게 그 말하자면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디코어런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보존이 안 되고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관측에 의한 이 다른 사람이 도청을 한다는 것이 이 얘네들 사이에 그 어떤 관측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상태가 이제 붕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천송이하고 도민준이 이제 상시적으로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해놓은 패턴에 따라서 자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제 교환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맞춰보면은 누가 중간에 끼어들었는지 안 끼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그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지,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양자 전송이라는 게 있는데, 퀀텀 텔레포테이션. 이거는 SF 영화에 많이 나오죠. 스타트랙에 나왔던가? 그게 스타트랙이 맞나요? 하여튼 이게 순식간에 사람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내는, 그게 이제 양자 전송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실제로 지금 그 실제로 과학자들이 구현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얽힌 상태에 있는 그 도입자가 있어. 보통 이걸 이제 EPR 얽힘이라고 또 관습적으로 불러요. 그 EPR 따가지고 이 두 개를 각자한테 보내, 천송이하고 도민준한테. 이렇게 보내놓고 서로 얽혀있는 인탱글된 상태를 각자한테 보내놓고,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마치 무전기처럼 가지고 있고, 실제 이제 전송을 하려고 하는 상태가 이제 이거예요. 얘를 빨간 놈을 전송을 하고 싶어, 천송이가. 그러면은 그 양자 전송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천송이가 요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관측을 해요. 이 두 개를. 그럼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그 결과, 요 관측의 결과 때문에 그게 여기 인탱글이 되어 있는 원래 도민준이 가지고 있는 그 녹색 세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로 얽혀있는 하나의 세트가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천송이가 이거를 관측한 결과를 도민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내가 지금 요 두 시스템을 관측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 가능한 상태를 쭉 계산을 해보면은 천송이가 얻은 관측 결과를 가지고 천송이가 그 결과를 얻으려면은 얘네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를 도민준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어떤 적당한 조작을 하면은 이거를 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녹색의 상태에서 원래 얘가 천송이가 가지고 있던 빨간색의 상태로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양자전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빨간 게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원하는 물리력 대상이 직접 전달되는 건 아니고, 얽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이제 본을 뜨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본을 딱 뜨면은 그게 그냥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거를 알려면은 어쨌든 고전적인 정보 교환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뭐, 최대한 열심히 하면 광속으로 이거 전달이 되긴 하겠죠. 실제로 90년대인가 그때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 그 거리가 뭐 몇 킬로미터? 뭐 이제 그런 거리에서 뭐 광자를 그 상태를 이제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했어요. 그런 비슷한 실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제 입자를 보내는 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찍어서 상태를 그대로 이제 양자 상태를 그대로 그 복사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있죠.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여러분이 더 잘 알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의 작동 방식은 온오프, 불이 켜지고 꺼지고. 그래서 8개의 숫자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이게 온오프가 3개 있으면 8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8개 중에 그러니까 8개 숫자를 표현하면 이 8개 조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있어야 0부터 7까지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이제 소자 하나가 온과 오프의 중첩 상태인 그런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큐비트가 온, 오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애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엮으면은 얘를 3개를 엮으면 얘가 적당히 중첩 상태에 있으면은 이놈이 그 8개를 한꺼번에 다 표현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고전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3개가 정해지면 8개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는 건데, 이게 애매하게 중첩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요 3개의 조합 자체가 8개 가능한 모든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일단은 이게 중첩이 되니까 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은 이 중첩의 상태가 깨지면 안 되겠죠. 깨지면은 그냥 그 중에 하나로만 컬랩스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깨지는 게 뭐예요? 디코어런스지, 디코어런스. 어떤 주변에 어떤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에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을 해버리면 그게 관측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첩이 됐던 게 깨져버린다고. 그게 이제 디코어런스가 되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디코어런스 되지 않고 인코어런스 한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요게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원리적으로.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얽을 수가 있잖아. 인탱글 할 수가 있죠. 인프린시플. 얘가 어떤 상태일 때 거기에 따라서 녹색이나 이 노란색이 특정한 어떤 상태로 세트로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우리가 인탱글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의 조합이 하나의 논리를 만들 수가 있어. 엔드 오어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인프린시플 그게 가능해. 서로 얽어 놓으면. 그죠? 그럼 뭔가 논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세트가 마련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 만들고 푸는 거잖아요. 소인수를 분해하는 거죠. 큰 소인수를 분해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쪽 연구하는 사람이 꽤 오래전에 이거 가지고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서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은 계산 시간이 익스포넨셜로 줄어든다.
그냥 지금의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익스포넨셜로 늘어나는 시간을 폴리노미알로 줄일 수 있다. 그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이제 내놓기도 했죠. 근데 이게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8번 계산할 걸 그냥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2의 n승의 그 계산 시간에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2의 n승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소인수분의 암호를 푸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핵심은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나 인코헤런트한 상태를 유지를 하느냐라는 건데, 그게 아마 뭐 몇백 초? 근데 개수가 또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최근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서 돌리고 있다는 양자 컴퓨터가 실제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이쪽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그 아는 선배분이 그 듀크 대학에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 몇 년에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양자 컴퓨터가 언제 상용화 될 것 같냐.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늦어도 앞으로 30년 이면은 이게 상용화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얘기는 3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다. 30년 전부터 앞으로 30년, 앞으로 30년. 또 앞으로 그 30년이 얼마나 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실험실 레벨에서 아주 간단하게는 이게 구현이 됐어요, 이미. 뭐 5개인가, 뭐 하여튼 뭐 몇 개인가? 지금 월드 레코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백 초 동안 이게 실제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간단한 계산은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보다 더 잘 아는 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20, 30년 뒤에 정말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단계에 서버릴 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양자역학을 알고 그 스푸키 액션 에더 디스턴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양자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과,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일이 있으면은 오늘 수업 들은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되게 유명한 얘기죠. 양자역학은 아무도 이해를 못한 것 같다, 아직.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와인버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만족할 만한 인터프리테이션 하나도 없다. 뭐 그렇게 보면 상당히 비관적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과학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또 너무 잘 맞으니까 참 어이없게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장 기괴한 것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이런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은 변태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물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아름다워 보일지 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은 그래서 이중적인 면이 있고, 21세기 물리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문제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양자역학 이쪽 부분에서 프론티어로 연구하는 것 중에는 그 저번에 소개했던 그 인터프리테이션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 인탱글먼트의 문제, 그리고 그거를 응용한 어떤 공학적인 어떤 실현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